삼성이 인도 노조 무서운 줄을 모르나 봐. 이번 기회에 아주 혼쭐을 내줘야겠어. 현재 인도 남부 챈나이 인근에 위치한 삼성전자 가전공장에서 역대급의 대규모 시위가 무려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수백 명의 인도 직원들이 구금까지 되는 등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에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인도의 한 명문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임 중이라는 이 교수의 글은 최근 인도 전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원문을 번역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출신의 라비 샤르마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인도 챈나이 지방에 있는 한 대학에서 경제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다소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꼭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요즘 인도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부터 잠깐 소개해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최근 인도에서는 한국 제품이 가전 분야에서 최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과 LG 제품이 그중 단연 으뜸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또한 뉴델리, 뭄바이 등 대도시에 사는 젊은 세대는 한국 드라마에 익숙해져 있어 한국인을 만나면 한국어로 친근하게 인사하기도 하죠. 한국어를 사용하고 한국 브랜드를 선호하는 것은 이제 인도에서 부와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하나의 트렌드가 된 것입니다. 이렇듯 약 15억 명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 최대 시장인 인도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게다가 가전 이외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 자동차 시장에서도 한국은 인도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며 입지를 넓혀가고 있죠. 그러나 최근 삼성전자가 인도 내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도 남부 챈나이에 위치한 삼성전자 가전 공장에서 현지 노동자들이 대규모 파업에 돌입하면서 회사 운영에 큰 차질이 생겨버린 것인데요. 저는 최근 일어난 이러한 챈나이 삼성전자 가전 공장의 파업 소식을 듣고 연구실에서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어요. 경제학과 교수로서 저는 인도의 경제 성장과 글로벌 기업의 투자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안정된 고용 환경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일은 인도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죠. 저는 소식을 듣자마자 뉴스와 함께 소셜미디어에서 삼성 공장의 파업 현장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망치와 낫이 그려진 붉은 깃발이 어지럽게 나부끼는 가운데 수백 명의 노동자가 공장 출입구를 에워싸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보였죠.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며칠 전부터 챈나이 삼성전자 공장 앞에서는 대규모 파업이 시작되었고 이 사건은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죠. 수천 명의 노동자가 붉은 깃발을 휘두르며 공장 정문 앞을 점거했고 경찰과 격렬한 충돌이 벌어지기도 하더군요.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언론사들은 앞다투어 챈나이의 불길이라는 제목을 달고 현장을 실시간으로 보도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며 혀를 찰 수밖에 없었죠. 저들은 왜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택할까? 단지 삼성의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시위였을 텐데 마치 혁명이라도 일으킬 기세로 보였습니다. 그들의 함성 소리는 멀리서도 들릴 정도로 컸고 현장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저는 이를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를 넘어서는 사안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파업 배후에 다른 정치적 세력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공산당과 연계된 노조가 이번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소문도 들렸거든요. 만약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히 한 기업과 노동자들 간의 갈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 분명했죠. 정부의 입장과도 충돌하게 되고 인도 경제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태블릿 화면을 밀며 사진을 넘길 때마다 속이 타들어갔어요. 왜 이토록 극단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걸까? 삼성 측의 주당 근무 시간을 줄이고 급여를 2배로 올려달라는 그들의 주장은 현실적으로도 실행 불가능했을 뿐더러 인도 경제와 일자리 시장에도 부정적인 파장을 일으킬 게 분명해 보였어요. 저는 경제학자로서 수년 전부터
경제 불균형과 노동 환경 문제를 연구하며 인도의 발전에 대한 열정을 품어왔습니다. 현재 세계 인구 1위, 젊고 활기찬 노동력을 보유한 인도가 제대로 성장할 수만 있다면 글로벌 경제의 중심이 될 수도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죠. 그런 저에게 이번 삼성 공장에서의 파업은 인도의 경제적 가능성에 대한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과거 첸나이에서 삼성전자 공장이 들어서던 시절을 떠올려 봤습니다. 삼성은 인도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노동력을 기대하고 공장을 세웠고 이는 지역 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죠. 삼성 덕분에 인도의 많은 사람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었고 기술 이전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노동자들의 기술력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첸나이 삼성 공장이 들어선 이후로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생활 수준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죠. 삼성이라는 기업으로 인해 수백 수천 가구들이 안정적인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과연 세계적인 기업 삼성답다 싶었죠. 그러나 지금 그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제 연구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인도의 경제 성장과 글로벌 투자 환경에 대해 제가 집필했던 여러 논문들이 정리되어 있었는데요. 저는 가장 최근에 발표한 논문의 첫 장을 펼쳐보았죠. 그 논문은 인도의 경제적 기회를 언급하며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과 노동자들의 합리적인 요구가 동시에 충족될 때 비로소 인도 경제가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논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파업은 제가 쓴 모든 내용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저는 중얼거리며 논문의 일부분을 읽었습니다. 인도 경제는 저임금과 풍부한 노동력, 그리고 광활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매력적인 투자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노사 갈등과 급격한 임금 상승, 비현실적인 노동 조건 요구는 오히려 인도의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논문 속 문장들이 최근 현실과 그대로 맞닿으며 차갑게 다가왔죠. 저는 손가락 끝으로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피로를 달래려 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해지기만 했어요. 참고로 실제 인도에서 정해진 최대 노동시간은 주 6일, 총 48시간입니다. 삼성도 이 기준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죠. 하지만 노동조합에서는 근무 시간을 주당 13시간 줄이는 동시에 월급은 2배로 올려달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첸나이 지역 평균 임금의 2배 이상의 임금을 삼성으로부터 이미 받고 있는데 말이죠. 또한 이들은 현재 인도 기준으로 충분한 휴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유급 휴가를 더 늘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그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보면 1년에 한 달 이상을 쉬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더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직원 자녀의 사립학교 학비를 회사에서 지원해야 한다거나 심지어 직원이 사망했을 때 그 자녀를 의무적으로 채용해달라는 등의 요구도 함께 내걸었더군요. 여러분들은 이런 요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거든요. 인도 기업에서는 이렇게 해주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도대체 인도 직원들이 어디서 무얼 보았는지 혹은 어디서 무얼 듣고 왔는지 몰라도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심지어 한국에 있는 삼성 본사에서도 이런 혜택은 제공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도한 요구가 이어지던 중 결국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인도 첸나이 공장을 폐쇄하고 생산 기지를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게 된 것이었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인도 전역이 발칵 뒤집혔어요. 삼성전자는 인도 내 최대 전자제품 제조업체 중 하나로 수만 명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만큼 삼성의 철수는 인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론사들은 일제히 삼성의 떠남, 인도 노동자들의 자업자득인가, 외국 기업들의 철수, 메이드 인 인디아의 몰락 등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내며 불안감을 조성했고 외신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크게 가지면서 이 사태는 인도의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것이라며 앞으로 인도가
외국인 투자 유치 계획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더라고요. 한숨이 절로 푹푹 나오더군요. 그 와중에 인도 정부는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모디 총리는 경제장관들과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삼성과의 협상을 통해 어떻게든 공장 철수를 막아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동시에 현장에서는 경찰이 노조를 강제 진압하고 주요 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에 이르렀죠. 불법 시위 혐의로 수백여 명의 노동자들이 연행되었고 일부는 결혼식장 같은 임시 구금 시설에 격리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이미 삼성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달아버렸죠. 대체 사태를 왜 이렇게 악화시켜가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은 그동안 여러 차례 인도 정부와 노동자들에게 양보하며 공장을 유지해왔지만 노사 갈등이 계속되면서 결국 회사의 입장도 한계에 다다른 것인데요. 사실 삼성전자는 인도 노동법을 철저히 준수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복지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임금을 인상하고 있었으며 성과에 따라 추가 보너스도 지급하고 있었죠. 또한 회사가 좋은 실적을 올리면 그에 따른 혜택을 직원들과 공평하게 나누는 체계도 갖춰져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안전관리도 철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직원들에게 매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었으며 작업장의 안전시설 역시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죠. 인도 회사 중에는 이런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작업 중에 부상을 입은 직원에게 삼성전자가 전액 치료비를 부담해 주었다는 얘기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삼성전자가 직원의 복지와 안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이렇게까지 직원들을 챙기는데도 노조가 더 많은 유급 휴가와 높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다니 삼성 측에서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인도 정부의 강압적인 진압 방식이 과연 옳은 방식인지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강경 진압은 일시적으로는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지만 오히려 현지 노동자들의 반발심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번 사건을 통해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기업과 정부가 우리를 압박해도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식의 저항심이 깊어지고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도 전자 제조 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해지자 다른 글로벌 기업들까지도 촉각을 곤두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삼성의 철수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인도 전체 전자 제조 산업의 신뢰도가 무너지는 사태로 이어질 것이 자명했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인도경제연구소에서도 성명을 통해 삼성의 결정이 현실화된다면 인도의 전자 제조 산업의 주도권을 튀르키예나 베트남 같은 국가로 넘길 수 있는 심각한 사태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인도 내 언론들도 점차 노동자들의 과도한 요구를 비난하기 시작하더군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고 있다. 더 많은 혜택을 원하다가 일자리 자체를 잃게 생겼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죠. 저 또한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심지어 인도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했던 메이드 인 인디아 정책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돌았습니다. 인도 정부는 그동안 메이드 인 인디아 정책을 밀어붙이며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그렇게 노력해왔는데 만약 삼성이라는 대형 기업이 정말로 철수를 한다면 이 정책이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 전 세계에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노동자들이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노조 지도부를 중심으로 협상을 재개하려 하더라도 이미 회사의 신뢰가 무너진 상태였으므로 상황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였죠. 삼성은 튀르키예 공장으로의 이전을 공식 발표하진 않았지만 더 이상 첸나이 공장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은 한국의 자부심이며 세계 전자산업에서 그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들이 보여준 기술력과 혁신은 한국의 발전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기업이 인도에서 지금처럼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저는 매우 씁쓸했어요. 또한 상황이 정말 최악으로 치닫는다면 인도 정부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인도 정부의 대처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기업의 요구와 노동자들의 권리 사이에서 미리 균형을 맞추지 못한 탓에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를 떠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도 인도가 외국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투자처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이제 인도 정부와 노동자들은 이 잃어버린 신뢰를 어떻게 되찾을지, 그리고 무너진 경제의 주도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무거운 과제를 떠안게 되었죠. 그리고 며칠 후 저는 경제학과 동료 교수들과의 저녁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삼삼오오 모여 최근 경제적 이슈와 연구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대화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최근 첸나이 삼성 공장 파업 사건으로 넘어갔죠. 라비, 이번 파업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이번 사건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해. 동료 중 한 명이 술잔을 들며 제게 묻더군요. 무시할 수 없지. 삼성전자가 인도에 들여온 자본과 기술을 생각해봐. 만약 그들이 이곳을 떠난다면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결정을 내릴지도 몰라. 그리고 그 파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거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대답했죠. 그러자 또 다른 동료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입장도 이해는 돼. 그들도 가정이 있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야. 월급으로 가족을 부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지 않겠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언성을 높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요구가 합리적이라는 건 아니지. 주당 근무 시간을 그렇게 확 줄이고 급여를 2배로 올려달라니. 그건 협상이 아니라 사실상 협박이야. 그리고 그 배후에는 분명 다른 세력이 있어. 저는 언성을 높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동료들과의 논쟁이 그리 즐겁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만큼은 그냥 넘길 수 없겠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몸을 눕히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첸나이 공장에서 벌어진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닐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 사태가 단순히 노동자들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죠. 아까 제 동료의 말처럼 그들 역시 생계를 위해 더 나은 근무 환경과 급여를 바라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파업을 주도하는 강성 노조와 그 뒤에 있는 정치적 세력이 더 큰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인도 공산당과 연계된 이들은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도록 부추기며 마치 기업과 정부를 협박하는 도구로 그들을 이용하고 있었죠. 그들은 파업이 가져올 경제적 후폭풍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어떤 장면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제가 서울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저는 당시 인도에 투자하려는 여러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죠. 프레젠테이션에서 저는 인도의 낮은 임금과 풍부한 노동력, 그리고 광활한 내수 시장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인도를 기회의 땅으로 여겼고 이러한 인도의 홍보 노력 덕분에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들이 인도에 대규모 공장을 세우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요? 저와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홍보하며 유치한 글로벌 기업들이 하나둘씩 인도를 떠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것도 경제적 이유가 아닌 정치적 갈등과 불안정한 노동 환경 때문에 말이죠. 저는 마치 저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는 듯한 느낌에 최근 마음이 계속해서 무거웠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학교로 향하는 길의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그들은 현수막을 들고 있었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라. 삼성은 착취를 멈춰라. 같은 구호를 외치고 있더군요. 그들 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와 인쇄된 전단지를 건넸어요. 전단지에는 노동자 착취를 멈추고 합당한 대우를 제공하라는 문구가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죠. 교수님도 저희를 지지해 주시겠습니까? 한 젊은 남자가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의와 함께 간절함이 서려 있었죠.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그가 파업 현장에서 본 노동자들 중 하나일 것이라 생각했어요. 아마 그들도 자신들만의 사연이 있었겠죠. 그러나 저는 그들을 지지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인도 경제에 미칠 영향이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죠. 미안하지만 나는 지금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당신들의 입장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그 이상으로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저는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그는 아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목소리도 들어주세요, 교수님. 우리도 단지 가족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돌려 학교로 향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노동자들이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요구가 어떻게 이토록 과격하게 변질되었는지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처한 현실이 그만큼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선택하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학교에 도착한 후 저는 곧장 연구실로 향했고 책상 위에 놓인 인도경제 성장 보고서를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성장 그래프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고 실업률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었죠. 만약 이번 파업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지금의 통계보다 훨씬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저는 서둘러 컴퓨터를 켜고 제 의견을 담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 글을 통해 저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동자들 모두에게 경고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인도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지를 경고하며 더 늦기 전에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촉구하고 싶었죠. 사실 경제학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었어요. 해봐야 제가 쓴 글이 인도의 주요 경제지나 기사에 실리는 것 정도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인도의 경제가, 그리고 저의 나라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이번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알 수 없었지만 어떤 결말이든 그것이 인도 경제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작은 힘일지라도 인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 목소리를 내는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아니, 이 모든 재앙들이 그 무녀의 예언 때문이라고. 최근 중국에 역대급 태풍들이 잇따라 몰아치며 막대한 피해를 입히자 중국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크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재앙을 중국 충칭시의 한 무녀가 정확히 예언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는데요. 또한 그녀는 이번 태풍들이 중국이 저지른 일들에 대한 대가이자 천벌이라며 앞으로 더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도 합니다. 과연 무녀는 어떤 경고까지 했다는 것일까요?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베이징에서 환경과학자로 일하고 있는 34살 양페이라고 합니다. 저는 베이징대 환경공학과를 졸업한 뒤 중국 기상국 산하에 있는 국가기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이곳은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나 인공강우와 같은 기후조절 기술을 개발하는 중요한 연구기관인데요. 특히 저는 최근 인공강우 기술 연구팀의 일원으로 가뭄 해결과 기온 조절 및 대기질 개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후조절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죠. 인공강우란 구름에 인공적인 영향을 주어 비가 내리게 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인공강우는 구름층은 형성되어 있으나 대기 중에 은결핵이 적어 구름방울이 빗방울로 성장하지 못할 때 인위적으로 인공의 작은 입자인 비씨를 뿌려 특정 지역에 강수를 유도하는 것이랍니다. 흔히 비의 씨앗, 즉 빈결핵이 될 만한 화학물질을 대기 중에 살포하여 수증기를 응축시켜서 내리게 하는 방법이 자주 쓰이는데 이 인공의 씨앗으로는 드라이아이스, 요오드화 은, 염분 입자를 주로 이용하며 이러한 입자들을 공기 중에 뿌리게 되면 강수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인공강우 같은 경우 요오드화 은 같은 화학물질이 살포되어 장기간 축적되면 대기와 토양, 물을 오염시킬 위험이 있어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 사실인데요. 현재 중국 외에도 강대국들은 대부분 최첨단 인공강우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특히 중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인공강우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죠. 한국과 같은 나라는 기술력은 충분하겠지만
중국처럼 이러한 인공강우를 사용할 만큼 기후 조건이 열악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상대적으로 기후가 안정적이고 강우량이 적절하게 분포되어 있어 인공강우를 도입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므로 인공강우보다는 자연적인 기후 관리와 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여간 중국은 이 인공강우 기술을 적극 사용해서 가뭄이 들거나 스모그, 황사로 심한 고생을 하고 있는 지역이나 사막화가 심한 지역에다가 인공강우를 엄청나게 뿌리고 있으며 미세먼지가 심할 때에도 인공강우를 시도해서 비를 내리게 하고 있는데요. 또는 화재 진압이 필요한 경우 등과 같이 강우가 필요한 모든 곳에 포괄적으로 인공강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만큼 현재 중국이 인공강우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죠. 예전에는 비행기로 입자를 살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제는 테크니컬 차량을 직접 제작하여 차량에 인공강우용 로켓을 설치하여 발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인공강우 시도와 함께 저희 기관에서도 항상 바쁘게 연구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언제부터인가 저는 인공강우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 있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부작용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제가 직접 목격한 이후로는 더더욱 그러했죠. 과연 우리가 이뤄내려는 기후 조절이 진정으로 자연을 존중하는 방식일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제가 충격받고 생각을 바꾸게 된 경험들을 좀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하루는 팀에서 진행한 인공강우 실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보고가 올라왔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저는 이모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죠. 이모, 무슨 일이야? 이모는 한숨을 푹 쉬더니 말하시더군요. 말도 마,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밭이 물에 다 잠겼어. 작물이 다 망가졌어. 이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이모는 농촌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짓고 있었고 저에게는 어릴 적부터 늘 힘이 되어주는 존재였어요. 이모는 이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하는 연구 때문에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린 것 같아. 아들이랑 둘이서 힘겹게 일해도 소용이 없어. 다 망가져버렸어. 예상치 못한 이모의 전화에 저는 그날 밤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모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며 이모가 겪고 있는 고통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죠. 농사로 생계를 이어온 이모의 땀과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에 잠겨버린 현실과 그게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인공강우 탓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모, 곧 가서 도와줄게. 제 마음속에서는 안타까운 감정이 고조되었고 그와 함께 인공강우 연구에 대한 회의감도 생기더군요. 이모의 농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저는 다음날 즉시 농촌으로 향했습니다. 도로를 따라 차가 달리는 중에도 이모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게 다 내가 하는 연구 때문인 것 같아. 저는 그 말이 더욱 깊은 부담으로 다가왔고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제 연구가 가져온 결과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죠. 농촌에 도착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담했습니다. 정말 넓은 논밭이 물에 잠겨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이모와 아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밭을 바라보는 모습이 제 가슴을 치더군요. 이모,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이모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농사는 우리 가족의 전부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모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고 그들의 슬픔이 저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참여한 연구가 이모의 가족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이모는 50년 넘게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지어오셨습니다. 그런 이모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짧은 시간에 비가 이 좁은 지역에만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많이 온 적은 50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 자연적으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이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모가 덧붙였습니다. 최근 인공강우가 있었던 날과 피해가 정확히 일치해. 이모의 말에 저는 이모의 농사 피해가 제 연구와 깊이 얽혀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느껴졌죠.
제가 참여한 실험이 이모의 가족과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이모,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제가 한숨을 쉬며 물었더니 이모는 슬픈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제발 자연을 거스르는 일을 그만두었으면 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제 가슴을 찌르는 듯 했죠. 그리고 이모는 주변의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전했어요. 땅들이 병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제 물고기들도 죽어가고 새들도 보이지 않게 됐어. 이모의 말은 제 마음 깊숙이 와닿았고 저는 이날 이후 더 이상 인공강우 기술이 만능 해결책이 아니란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상황이 중국 당국의 언론에 의해 묵살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공강우의 부작용이나 피해 사례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고 정부는 오히려 성공적인 기술로 홍보하며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죠. 이모처럼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었고 그저 훌륭한 기술이라고만 여길 뿐이었습니다. 대중들은 인공강우를 과학적 성과로만 보고 그 부작용이나 피해 사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던 중 충칭시에서 또 한 차례 뿌려진 인공강우가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워낙 큰 사건이었기에 한국 등 인근 국가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가 있는데요. 폭염을 완화하기 위해 뿌린 비는 기온을 일시적으로 크게 낮추는 데엔 성공했지만 예상치 못한 강풍과 폭우로 도시 곳곳이 쑥대밭이 된 것입니다. 강력한 바람에 창문이 부서지고 도로 곳곳에 나무와 가로등이 쓰러지는 등 충칭 시민들은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아파트 창문이 통째로 뜯겨나가면서 집안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바깥에선 가로수와 오토바이들이 쓰러지고 온갖 잡동사니들이 날아다녔죠. 강풍에 밀린 수레를 뒤쫓아가는 노점상인 애국주의 상징인 중국 국기도 찢겨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현지 당국은 여전히 이를 인공강우의 문제로 보지 않았고 언론 역시 이 사고를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보도하며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따랐죠. 하지만 충칭시 주민들의 말은 달랐습니다. 인공강우로 인한 강풍도 강풍이지만 인공강우 뒤에 오히려 습도가 높아져 도시 전체가 한증막처럼 변한 것도 문제라고 했죠. 인공비가 내린 뒤 5분 동안 뜨거운 물이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후 기온이 더 올라가고 더 더워졌다고 했죠. 이건 분명히 인공강우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더욱 깊은 회의에 빠졌어요. 우리의 연구가 단순히 과학적 진보가 아니라 실질적인 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져갔고 무엇보다도 정부와 언론이 이 모든 부작용을 외면하고 심지어 성공적인 사례로 치부하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진실을 은폐하는 것 같다는 현실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죠. 그러던 찰나에 저는 잡지에서 우연히 한 칼럼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글에는 충칭시에 거주하는 한 무녀가 최근 벌어진 인공강우와 관련해 한 예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무녀는 하늘에 억지로 비를 내리게 하면 땅과 물의 균형이 깨져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죠. 그리고 자연을 거스르는 자는 천벌을 받을 것이라며 인공강우를 남용하는 현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녀의 예언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며 입소문을 타고 있었지만 당국은 무녀의 말을 터무니없는 미신으로 치부하며 일축했죠. 그 기사를 읽고 저는 무녀의 예언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자연의 경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는 일이 자연의 이치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무리한 시도인지 고민이 깊어졌죠. 그리고 그 무녀는 옆나라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하더군요. 아버지가 한국인이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 듯 했는데요. 한국은 함부로 자연을 조작하기보다는 조화롭게 어우르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한국은 인공강우와 같은 자연을 거스르는 방법 대신 여러 방식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는데 특히 대기 오염과 수자원 관리 문제에 있어보다 지속 가능한 방법을 개발하며 자연의 흐름을 존중하는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실제로 제가 찾아본 바로도 그랬습니다. 한국은 대기질 개선과 수자원 관리에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어요. 우선 미세먼지는 한국에서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으며
특히 중국발 미세먼지와 한국 내 발생 미세먼지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는 중국인으로서 참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을 제가 결코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일개 시민에 불과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죄송한 마음을 표하는 것 외에는 참 어찌할 도리가 없네요. 어쨌든 한국 같은 경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인공강우와 같은 방법 대신 내연기관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교통수단, 즉 전기차와 수소차의 도입 및 확대 보급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도 병행하는 모습이었죠. 또한 대기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산업체에 대한 배출량 규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었으며 도로와 공장 주변에 미세먼지 저감 숲을 조성하여 공기 중 오염 물질을 나무와 식물을 통해 흡수하는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기 오염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체계도 마련되어 있었고요. 이러한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참 인상 깊더라고요. 그들은 인공강우와 같은 강압적인 방법 대신 자연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죠. 또 수자원 관리와 가뭄 대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물 관련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인공강우와 같은 방법 대신 강수량이 적을 때 효율적으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댐과 저수지의 운영을 최적화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댐과 저수지에서 저장된 물을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하여 농업과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있었죠.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수 자원의 개발과 관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국적으로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뭄 시에도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었죠. 또한 해수 담수화 기술을 활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해수 담수화란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는 기술로 한국은 이를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실용화를 추진 중이었으며 주로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물 부족이 심각해질 경우 유용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기술이었죠. 마지막으로 비가 왔을 때 빗물을 모아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물 자원을 절약하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었죠. 이런 다양한 접근 방식들을 보며 저는 한국이 자연의 흐름을 존중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무녀의 이야기 그리고 한국의 사례를 찾아보며 저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공강우라는 게 단기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연과의 조화 없이는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워졌고 저의 연구 방향에 대한 의문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중국에는 슈퍼 태풍 야기가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슈퍼 태풍 야기는 최대 시속 234km가 넘는 강풍을 동반하며 중국 남부 하이난성에 상륙했죠. 하이난성 주민과 광동성 주민을 합하여 무려 100만여 명이나 되는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태풍이 상륙하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강한 바람과 폭우가 쏟아지면서 건물들이 무너져 내리고 도로가 침수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뉴스 화면에 비친 현장에서는 사람들의 얼굴에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했고 구조대원들이 긴급히 구호 작업에 나섰습니다. 또한 야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 해도 263억 위안, 한국 돈으로 무려 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죠. 저는 문득 무녀의 예언이 떠오르더군요. 그녀가 경고했던 하늘에 억지로 비를 내리게 하면 땅과 물의 균형이 깨져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말이 다시금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인공강우의 사용이 이러한 큰 재난을 불러온 것일까요? 그러나 이는 단지 서막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는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제13호 태풍 버빙카가 중국 상하이에 상륙하며
이미 피해를 입은 상황에 또 다른 재난이 닥쳤습니다. 무녀의 말이 들어맞기 시작했죠. 버빙칸은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 전역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고 강풍과 폭우로 인해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가고 유리창이 깨지며 가로수가 뿌리째 뽑히는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949년 글로리아 이후 75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기록된 버빙칸은 그 위력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 태풍으로 인해 상하이는 도로가 침수되고 셀 수 없이 많은 나무들이 부러지거나 뽑혀나가면서 부상자도 수없이 발생했습니다. 강풍과 폭우로 인해 위험 지역의 수십만 주민들이 대피해야 했고 모든 학교와 가게 등이 문을 닫아야만 했죠. 게다가 여객 열차와 주요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이 모두 취소되면서 중추절 연휴에 가족과의 만남을 고대하던 많은 사람들의 계획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민들은 소셜미디어에서 버빙카의 참혹한 피해 모습을 생생히 공유하고 있었죠. 건물 외벽이 날아가고 유리창이 파손되는 장면, 지붕이 뜯겨 나가는 모습들이 포착되었으며 가로수가 뿌리째 넘어지는 등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자연을 거스르는 자는 천벌을 받을 것이라는 무녀의 예언은 이 모든 재난을 통하여 더욱 뚜렷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자연의 힘을 무시한 인위적인 개입이 초래한 결과들이 마치 그녀의 경고를 입증하듯 불행의 연쇄가 이어지고 있었죠. 그녀가 잡지 칼럼에서 마지막으로 썼던 말이 떠오르네요. 만약 중국이 자연의 경고를 계속 무시한다면 1931년 양쯔강 대홍수보다 더 큰 재앙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고. 참고로 1931년 양쯔강 대홍수는 최대 400만 명에 이르는 사망자를 낸 것으로 추산되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로 꼽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했던 여러 예언들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공강우를 사용하면 비가 원래 예상했던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내리게 되는데 이는 특정 지역에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비가 줄어드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고 지역 간의 물 분배 불균형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강우 패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인위적인 조작이 장기적으로 기후 패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곤 합니다. 즉 특정 지역에서 인공강우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 지역의 기후가 변하거나 다른 지역에 강수량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는 강한 태풍이나 다른 극단적인 기상 현상과 충분히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인공강우와 기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명확히 이해하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중국은 그런 신중함 없이 즉각적인 해결책에만 몰두하고 있는 듯해 보였어요. 이런 급한 결정들이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텐데 말이죠. 무작정 자연을 조작하는 것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최근 14호 태풍 플라사는 다시 한번 상하이를 강타하였습니다. 그런 뒤 한반도 쪽으로 방향을 틀자 중국인들은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다만 한반도 쪽으로 가면서 태풍의 세력이 급격히 약해져 태풍이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는 것으로 보여졌고 이에 따라 태풍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시원한 비가 내리면서 한국의 심각한 가뭄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 이어졌던 지독한 더위도 가시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죠. 무더위에 지친 한국인들에게는 오히려 반가운 소식이 될 듯해 보였는데요. 중국에 상륙할 때까지만 해도 강력한 태풍이었던 플라산이 실컷 상하이를 강타한 후 그 위력이 점차 잦아들며 한반도로 향하는 과정에서 기세가 약해졌던 것인데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자연을 거스르면 결국 인간이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그 무녀의 경고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더군요. 플라산이 상하이를 강타했을 때엔 그곳의 사람들은 태풍의 위력에 두려움을 느끼며 고통받았지만 태풍이 한반도로 방향을 바꾸자마자 세력은 약해졌고 한국은 오히려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자연의 힘과 인간의 삶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만 같았죠. 저는 이러한 자연과의 조화를 고려할 때 한국의 접근 방식은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사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한국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인공강우와 같은 단기적인 해결책에 의존하기보다는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와 지하수 개발, 미세먼지 저감수, 해수 담수화 기술 등을 활용해 자연과의 균형을 찾으려 하는 나라였죠. 한 명의 연구원에 불과한 제가 중국 전체의 정책 방향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러한 경험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연구하는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제안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무녀의 예언이 주는 경고를 잊지 않고 환경을 존중하며 연구에 임한다면 언젠가는 우리의 노력이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물결이 될 수 있음을 상기하며 앞으로의 연구와 실천에서 한국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참고해 나가고 싶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길이야말로 진정한 해결책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여정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많은 영감을 준 한국, 그리고 충칭시의 무녀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을 보태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